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노혜경의 그 엽세. 오늘은 벌써 수요일입니다. 저 혼자서 방송을 진행하기 시작한 것도 오늘로서 벌써 사흘째가 되네요. 김미라 아나운서의 도움을 안 받고 지금 사흘째, 이틀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하는 방법, 진행하는 방법을 약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제가 나름 모니터라는 걸 조금 해보니까요. 많은 분들 하시는 말씀이 제가 말이 너무 어렵대요. 어렵고,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밀도가 너무 높아서 듣는데 굉장히 신경이 쓰인대요. 예,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라디오 21 시절에는 비슷하게 방송을 해도 클레임, 아니, 우리말로 뭐라고 하지? 불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럴까? 하다가 보니까요. 그때는 제가, 말을 길어야 5분 이내로 하고 음악을 한 곡 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뭐 보통 10분, 어떤 때는 20분 동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학교 강의 듣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지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래를 좀 많이 들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예, 신청곡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이야기 조금 하고 노래 하나 들고 하는 식으로 아기자기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혜경의 그 엽세, 예, 말씀드린 대로 짤막짤막하게 진행을 하고자 하니 신청곡도 한 서너 곡 이상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임화편에서 임화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예, 그리고 다다이스트였고 아방가르드였고 영화배우였고 그러다가 카프의 명원이 되고 마침내 카프의 서기장이 되고 일본에서 검거되어서 투옥도 되고 이런 그 다사다난한 인생에 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임화의 시가 지니고 있는 어떤 특징, 그 임화의 시는 단편서사시라고 보통 불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길이가 긴 그런 시들을 꽤 많이 지었고, 그러면서도 또 되게 서정적인 시인이기도 했죠. 정지용 같은 시인들은 임화의 시 하늘 같은 시를 자기가 외우고 다닌다,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다, 이렇게 마구 칭찬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런 이 시적으로도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임화가 20살, 21살 때 영화배우가 되었던 것은 카프에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선전선동 방법으로서 영화를 만들자라고 해서 처음에 2편을 찍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영화는 아주 그냥 대흥행 참패를 했고, 두 번째 영화는 좀 되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임화가 영화배우로서 더 많이 이름을 날린 건 감옥에 갔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하촌인가? 뭐 그런 제목의 영화를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 더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20살의 임화보다는 30대의 임화가 좀 더 멋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물론 배우가 멋져서 영화가 잘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카프 쪽 사람들도 영화 만드는 재주가 좀 더 늘었고 뭐 그랬겠지요. 여하튼 이렇게 굉장히 다채롭게 인생을 살아갔던 임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임화는 이 다다이스트였다가 사회주의자로 변신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친일을 했다가 다시 월북을 하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변덕스럽게 살았다. 근데 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변덕스럽게 쉽게 마음이 변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임화라고 하는 사람의 이 문학적 재능과 그가 지니고 있었던 아주 빼어난 감수성,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임화는 늘 현실에 정착하지 못하고 찾아 헤매던 사람, 어딘가로 가고 싶던 사람, 떠도는 인생, 이 독일의 유명한 시인 있었잖아요. 휠데를린이라고요. 휠데를린이 영혼은 지상에서는 언제나 낯선 나그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지상에서는 언제나 낯선 나그네인 영혼. 그러한 영혼을 지니고 있는 시인들은 현실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식민지였잖아요. 임화를
관찰하거나 또는 연구를 할 때 또는 임화뿐만 아니에요. 일제 시기의 사람들을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게 그때 당시가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식민지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조금 비겁하게 보이거나 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어떤 변절자적인 행동을 할 때 그가 결정적으로 민족을 배신했느냐라고 하는 좀 더 큰 관점에서 다루어야지 그런 변절들을 가지고 그는 친일파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라고 저는 요즘 생각해요. 어렸을 땐 저도 굉장히 강고한 민족주의자라서 무조건 싫다 막 그랬는데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그때가 박정희 시기란 말이에요. 유신 시기. 대학생인 우리들은 유신이 싫죠. 당연히. 그런데 학교 앞에서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들이라든가 아저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학생들이 데모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를 내고 싫어하세요. 박정희가 뭐가 어때서 먹고 살게 해줬잖아. 그때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훼손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머리에 먹물든 우리 같은 대학생들이나 하는 것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하튼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은 살기가 좋아진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살기가 좋아지는 시절을 통치하고 있는 독재자에 대해서 우리 세대가 느끼는 것만큼의 불만은 없더라고요. 한편 생각해보면 일제시대의 민중들은 이 일본 놈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권을 뺏어가고 결국 우리의 물산을 약탈하고 마침내는 우리의 신체, 이 인민들의 신체까지도 그야말로 탈취해 가가지고 써먹는 정말 잔인한 지배자구나라고 하는 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과 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조금 늦게 깨달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친일을 하면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거죠. 왜냐? 그들은 자신들이 지성의 힘으로 자기가 아닌 다른 동족들이 어떻게 착취당하고 있고 장차 어떻게 유린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이만은 일제시대에 살았고 그 일제하에서 엄청난 억압감을 느끼면서 저항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이마는 억압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 가족이 이마의 청소년기에 파산을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가난했다라는 거죠. 가난한 청소년이 보성중학을 들어가서 결국은 중퇴를 하고 보성중학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서는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고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라는 건데 중퇴를 하고 방황을 하고 나름 또 뭐라고 할까 잘생긴 청년이었잖아요. 잘생긴 청년이고 굉장히 멋을 부리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임화가 이 주변의 여건이 한편으로는 가정환경, 한편으로는 국가의 환경 때문에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점에 있었을 때 탈출구로서 무엇을 붙잡았는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기질과 주변에서 부여하는 환경에 좌우되겠죠. 그랬던 임화가 다다이즘을 선택한 것은 당대 유행이 그랬기 때문이죠. 1920년대 문학 환경은 다다, 세기말, 이런 상징주의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일정 수준은 임화의 기질에 맞았을 거예요. 일정 수준 기질에 맞아서 그쪽으로 나아갔고요. 이게 다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과거를 모두 다 부정하고 모든 제도와 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자. 그 폐허 위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서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외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선택하기 되게 좋은 형식이죠. 다다가 단순히 굉장히 멋부리고 굉장히 대가당하고 막 술 마시고 비틀거리고 댄디스럽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댄디 이런 것이 아니고 기성의 사회 질서가 억압하는 인간성을 지키고자 하다가 보면 기성의 사회 질서에 굉장히 파괴적인 형식으로 저항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임화가 다다이스트였다라고 하는 건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그야말로 몸의 표면에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이 신체의 어떤 멋부림 이런 것에까지 드러날 정도로 기성의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적이었던 사람이다 라고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좋게 읽어주는 겁니다만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임화의 일생에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는 것은 결국 두 가지예요. 문학 쪽에서는 물론 그가 이식문학론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뛰어난
문학사 학자였다. 예, 문학사, 한국 문학에서 문학사라고 하는 것을 사적 관점으로 한국 문학을 바라본 거의 처음의 사람이자 굉장히 중요한 담론들을 만들어냈던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과 그리고 이 공산당이랍니다. 프롤레타리아트 작가동맹, 예, 카프의 서기장이었던 경력도 있는 사회주의자였다는 것과 북한으로 넘어가서 숙청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두 번의 결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사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제일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일제 시절을 굉장히 흔들거리고 휘청거리면서 지나온 임화가 해방 공간에서도 곧바로 북한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곧바로 북한을 넘어가지 않고 47년도에 박헌영한테 묻어서 가요. 예, 묻어서 갔다가 결국 53년도에 숙청되기까지의 흔들리는 여정, 그리고 결국은 미제 스파이라고 자복을 하고 죽었죠. 예, 선고 후에 최후 진술에서 자기가 미제 스파이가 맞다라고 얘기하고 죽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등등이 그 뭐라고 할까요? 은폐되다시피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궁금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임화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나의 임화가 될 수도 있는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기록으로 내가 지니고 있는 임화에 대한 환상을 깨뜨릴 필요가 없는 예, 다소 이기적인 예, 그런 이유에서도 임화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임화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 임화가 남한과 북한에서 공통적으로 잊혀진 사람이 된 것에는요. 물론 김윤식 교수가 임화를 복권시키기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막 들어오면서는 임화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월북한 내지는 북쪽에 있었던 작가로서 제일 먼저 사회적으로 우리 남한 사회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던 게 백석 같은 사람이고요.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정지용, 김기림 등이 월북한 게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 납북되었다라는 방식으로 해명이 되면서 다시 복권이 되기도 하고 또 오장환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전집이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임화는 생각보다는 그가 아주 잘생겼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몇몇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기는 했지만 저 같은 국문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예,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북에서 그냥 늙어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통에 죽은 것도 아니고 숙청을 당했는데 그 숙청의 이유가 미제 간첩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등등이 겹쳐져서 그 임화에 대한 그 평가가 매우 낮았고, 또 더 중요하게는 일제 만렵에 임화가 친일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또 되게 많았어요. 제가 아까 일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엄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일제 시기에 저는 좀 이런 것 같아요. 비겁해서 어쩔 수 없이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일제의 만행위에 얹혀서 동족을 괴롭힌 사람들과의 친일은 굉장히 구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식인의 친일도 적극적인 친일과 마지못해서 끌려다니거나 붓을 꺾거나 아니면 정말 시 한두 편 쓰는 것까지도 친일이라고 하고 내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고민을 하게 되었던 최초의 이유는 청와 유치환이 만주에 있을 때 독립군들이죠. 독립군. 결국 김일성 부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하던 빨치산들, 이런 사람들을 신문에서 이 비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비적. 근데 정말 유치한의 시 가운데서 비적의 목이 내거리에 걸렸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독립군을 비적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청마도 일종의 친일 행적이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 또 청마 자신도 자기가 일제 말기에 일제가 망할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해서 나는 이 국가의 공직에 나갈 자격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승만 때 문화부 장관이라고 했다든가 하여튼 되게 높은 지위 같은 것을 제안을 했는데 거절하고
그냥 학교 선생으로 평생을 마친 이런 행적도 있으시죠. 자, 이렇게 이제 본인들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평가들도 있고 다양한 말들도 많이 있는데요. 뭐랄까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그 사람이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친일을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때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친일을 용서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독재에 부역하는 것을 합리화하게 되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난 일본이 좋아라고 말을 하는 건 친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미의 친일이 아니죠.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친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박근혜한테 잘 보여서 벼슬 한번 하고 싶어. 이런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일제시대 때의 친일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일파를 용서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의 친일파의 이름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용서가 지금의 나에게 비겁하게 굴 수 있는 변명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흔히 일제 36년이라고 하지만 만 35년이라고 누가 수정을 해주시던데요. 10년부터 45년까지니까 횟수로는 36해가 맞죠. 이 36해 동안 더더군다나 일제 시기에 태어나서 학교에서부터 말을 일본말로 배우고 일본 책을 읽고 일본어로 생각하고 이렇게 성장했던 사람들이 민족 감정을 가지고 일제에 저항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해봅니다. 그런 것들을 일제의 종노릇을 하면서 같은 민족을 착취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상당히 별개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심 바르게 살면서 일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안 해야 되겠다. 왜 임하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새지? 뭔가 마음속에서요. 임하의 친일 행각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임하가 했던 친일 행각을 과연 모윤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친일 행각 모용숙이라든가 미당 서정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친일 행각과 비추어서 더 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이죠. 이 임하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유행을 쫓아서 블라비같이 뛰어가고 항상 유행의 첨단을 걷고 유행이니까 카프 문학을 하고 이런 타입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생긴 거는 조금 맨질맨질하게 생겼었지만 나중에 제가 어제 그 청라에서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올려주신 그 임화의 나중에 40대의 사진을 보면 정말 형형하죠. 40대가 아니라 이 지하련하고 결혼할 때의 사진이었으니까 30대의 사진이죠. 30대 때의 임화의 사진은 벌써 그때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형형하고 날카롭고 의지가 강한 지식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던 미소년이 열혈한 열정적인 청년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의지가 강하고 굳센 지식인 중년 남자의 얼굴로 변해간 것입니다. 이 임하가 해방 공간에서 사실은 수많은 자기가 변절한 적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자들이 틈바구니에서 결국 북한으로 왜 갔을까? 남한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기에 임하는 어떤 타입의 지식인이었던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해방 공간에서는 여러 가지 문건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 문건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하가요. 해방 직후에 임하가 아마 이렇게 남한에서 가장 빨리 또는 남북한 합쳐서 가장 빨리 프롤레타리아트 작가들의 모임을 조직을 합니다. 조선문학건설본부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해요. 그게 45년 8월 17일이었거든요. 45년 8월 17일이라면 북한의 김상호 시인이 공산당으로 가입한 하루이죠. 어쨌든 이 조선문학건설본부라고 하는 게 임화, 김남천, 이원조, 이태준 같은 사람들이 해요. 다 쟁쟁한 이름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모여놓고 보니까 이 조직에다가 명백하게 친일했던 사람들을 넣을 건가 말 건가 하는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판도 막 당합니다. 유진호를 누가 그 단체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유진호가 들어오니까 이태준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일본 놈 때도 출세를 하고 해방되었어도 선도에 서려하다니 이럴 수가 있냐.
양심이 좀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되게 난처했던 사람이 임한 거예요. 왜냐? 임하가 유진호를 여기 들어와라 했거든요. 임하는 굉장히 강직한 그리고 이념을 아주 선두에 앞장서서 내세우는 이러한 종류의 이 카프 문인이었다기보다는 그래도 역시 문학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 자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늘 섬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화가 이 해방공간에서 우리가 양심선언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을 제가 아주 너무 참 찌르르 해서 제가 잠깐 인용을 해드릴게요. 자기 비판이란 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비판의 근거를 어디 두어야 하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럴 리도 없고 사실 그렇지도 않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예를 들어 말하는 건데 가령 이번 태평양 전쟁에 만일 일본이 지지 않고 승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고 어떻게 살아가려 했느냐고.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영화 암살에서 이정재가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밀고 하고 죽였습니까? 라고 하니까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일본이 전쟁에 질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라는 얘기죠. 임화가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이번 태평양 전쟁에 만일 일본이 지지 않고 승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고 어떻게 살아가려 생각했느냐. 내가 일개 촉으로 평생을 두매에 묻혀 끝맺자는 것이 한 줄기 양심이 있었다면 이 순간에 내 마음속 어느 한 구퉁이에 강행히 숨어있는 생명력이 승리한 일본과 타협하고 싶지 않았던가. 이것이 내 스스로도 느끼기 두려웠던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입 밖에 내어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 표시되었을 리는 만무할 것이고 남이 알 도리도 없는 것이나 그러나 나만은 이것을 덮어두고 넘어갈 수 없는 바로 이것이 자기 비판의 양심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임화예요. 자, 이랬던 임화가 북쪽으로 넘어가서는 그다지 중요한 문학 논쟁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약간 변방에 소외되어 있다가 6.25 전쟁이 벌어지면서 또 한 번 각광을 받게 됩니다. 임화가 시를 쓰고 김순남이라고 누구죠? 성우 누구더라? 김세원 씨 아버지였는데 김순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어요. 예, 그분이 곡을 붙인 인민항쟁가라고 하는 노래가 거의 이 북한 군인들이 군가처럼 사용이 되면서 임화가 또 한 번 각광을 받고요. 임화는 문화선전단이 되어가지고 일종의 이 종군 문인이 되어서 전쟁터로 직접 파견이 되죠. 직접 파견이 되었는데 그때 임화가 쓴 시들이 나중에 임화의 숙청의 빌미가 되는 또 한 번 슬픈 역사를 맞게 됩니다. 북한에 있을 때도 임화가 북한에 올라간 다음에 임화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작가 노릇을 못한 것은 북한에서 나중에 그 문단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사람이 한설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한설야하고 임화가 카프 해소 문제로 김난천 한설야와 임화가 카프 해소 문제로 임화하고 대립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임화가 밀렸다라는 거죠. 임화를 그야말로 숙청에 이르게 한, 사형에 이르게 한 이 시는 너 어느 곳에 있느냐라고 하는 시고요. 이 시의 제목은 나중에 시집 제목으로도 바뀌었는데 이 시가 사연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임화는 서울로 옵니다. 굉장히 빨리 인민군 문화공작대 일원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넘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난 딸 혜란이를 찾아 헤매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딸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시를 썼습니다. 굉장히 긴데 한 대목만 소개를 합니다. 이마를 가려 귀밑머리를 딱히 수집어 얼굴을 붉히든 너는 지금 이 바람찬 눈보라 속에 무엇을 생각하며 어느 곳에 있느냐. 머리가 절반 흰 아버지를 생각하며 바람 부는 산정에 있느냐. 가슴이 종이처럼 얇아 항상 마음 아프던 엄마를 생각하며 해 저무는 들길에 섰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상적이지만 잃어버린 딸을
그리고 이 분단으로 인해서 헤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가족을 절절히 그리워하는 그러한 시였거든요. 근데 이 시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임하는 그 이시 너 어느 곳에 있느냐 바람이여 전하라 등에서 종이장처럼 얇아진 가슴을 졸이며 애처로이 전선에 간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형상을 그림으로써 영웅적 투쟁에 골기한 우리 후방 인민들을 모욕하고 그들에게 패배주의적 감정과 투항주의 사상을 설교하였으며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디선가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작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나 언제나 반성하고 자기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자아 비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도 내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노혜경의 그 옆세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